파리행 직항이 환승보다 싸다는 묘한 운명에 이끌려 20여 년 만에 다시 파리 땅을 밟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비행시간은 15시간으로 늘어나 마치 하늘 위의 사육장이 된 기분이었죠. 비행기가 아니라 닭장에 갇힌 닭처럼 날개 한번 못 펴고 왔네요. 젊은 시절엔 무조건 버스나 지하철로 모험을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택시 전객제의 호사를 누려봤습니다. 이 정도 플렉스는 살아온 세월에 대한 위로랄까요? 루브르, 오르세, 에펠탑, 개선문까지 다 좋지만 역시 파리 하면 몽마르트 언덕 아닐까요? 옛날의 낭만과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몽마르트 언덕에서 바라볼 파리 시내 전경에 가슴까지 두근거렸습니다. 20년 전 그때의 파리와 지금의 내가 둘 다 그대로일 리는 없지만 내 마음만큼은 여전히 청춘이더군요. 이제 파리에서 시작하여 마르세유, 액상프로방스, 아르, 까바이용, 무스티의 생마리, 그라스를 지나 니스까지 남부 프랑스의 따뜻한 햇살 속으로 들어갑니다. 프로방스의 라벤더 향기와 로제 와인의 유혹, 그리고 남부 프랑스 특유의 느긋한 여유의 마음을 맡기며 다사다난했던 이 여행을 유머러스하고 즐겁게 풀어볼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철도역에서 예술의 성지로 변신한 오르세 미술관. 꼭대기층 거대한 시계 앞에서 인생샷을 건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러 포즈를 취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여 준비하거라 하며 시계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꼬는데 예술적 감성을 만들어냅니다. 시계와의 3분 전쟁 후 드디어 거장들과의 데이트 시작. 현대 회화의 전환점이라는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과 피리 부는 소년 보고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을 보며 빛과 색채감이 뛰어나다는 것이 세 잔에 목욕하는 사람들과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 입체감과 구조를 강조했다는 것을 르누아르의 시골에서의 춤을 보고 있으면 생동감 있는 색채가 느껴집니다. 강력한 색채와 원근법을 사용한 반고흐의 황제의 왕관이 있는 정물, 아르레 침실, 용왕 위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거장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더 느낍니다. 그런데 밀레의 만종을 보며 나도 모르게 배에서 종이 울리기 시작했고 이삭 줍는 여인들처럼 나도 뭐라도 주워 먹고 싶은 심정. 시계를 보니 애초 계획했던 관람 시간을 많이 초과했고 파리의 빡빡한 일정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파리지행으로서 미술관에선 예술을, 베이커리에선 빵과 레몬 사이다를 사랑한 하루였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기 위해 무려 3달 전에 미리 예약했습니다. 개장 시간에 맞춰 첫 번째 시간대로 예약을 완료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소의 여왕 모나리자님을 여유있게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튜브로 미리 전시관 위치와 이동 경로까지 철저히 암기하며 완벽 대비를 했습니다. 개장 직후 입장하니 예상보다 관람객이 적어 가벼운 마음으로 모나리자와 눈맞춤을 시작했습니다. 각도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모나리자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며 20년 전 추억에 잠시 빠져들었습니다. 역시 그녀는 여전히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잠시 다른 작품을 보고 돌아왔더니 이미 상황이 급변. 명작들을 보기 위한 대기줄이 거대한 전시관을 가득 메워버렸습니다. 감동에 빠져있을 새도 없이 앙굴의 성모, 성안나와 성모자, 그리고 아름다운 철공의 아내까지 러라르도, 다빈치의 작품들을 연속해서 감상하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루브르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나폴롱 1세의 대관식.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과 움직임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역사 속 그 현장에 직접 참여한 기분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추억을 되새기기 위한 반나절이라는 일정은 너무 짧았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예술의 향연을 따라가기엔 매우 빡셈이었지만 그조차도 옛 추억을 다시금 느낄 수 있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오전엔 루브르, 오후엔 오랑주리 미술관. 하루에 2미술관이라니 야심찬 여행자의 스케줄이었지만 미술관 사이의 튠르히 정원은 아름다운 그 자체였습니다. 박물관에서 걸어서 갈 수 있다는 말에 가볍게 생각했던 공원이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중간중간 자연의 아름다움을 구경하며 걷다가 보니 배꼽시계가 비상식량을 소환했습니다. 프랑스 한복판에서 비상식량이라니 파리지행들의 멋진 점심과는 달리 조금 높은 현실이었습니다. 미술관에 들어서자 나타난 모네의 수련. 그림이라기보다 대형 스크린을 보는 듯한 8장의 스케일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백내장을 앓고도 끝까지 그림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변화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그런 그의 집념 앞에 하루 걸은 피곤함 정도로 투정 부릴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이번엔 세 잔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3명의 목욕하는 여인과 목가를 보는 순간
그의 특징 있는 회화가 왜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정작 간절해진 건 오늘의 일일 일젤라또. 발의 피곤함과 미술적 영감을 동시에 녹여줄 유일한 약이니까요. 파리 지하철은 낭만의 도시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지하철을 탔더니 에어컨이 없는 데도 많아 창문을 열고 달려서 소음과 더위로 가득했죠. 여행자인 나는 왜 지하철 표가 아직도 종이로 된 거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라고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게다가 여행자용 일주일권은 월요일에 사든 수요일에 사든 일요일까지 사용해야 한다니 이게 바로 공급자 중심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지하철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소매치기였습니다. 갑자기 한국어로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방송이 나오기에 처음엔 우리나라가 유명해져서 그런가 하고 괜히 뿌듯해했죠. 그러나 곧바로 몽마르트 가는 길에 직접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허리 세게 누군가 손을 넣는 느낌. 아내에게 자리 옮기자 라고 속삭이며 순식간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문득 루브르 박물관 때문에 여권을 넣어둔 기억이 떠올라서 식은땀이 주르륵. 다행히도 깊은 안쪽 주머니에 넣어둬서 여권은 무사했지만 기분은 완전 더러웠습니다. 결국 몽마르트에 도착했지만 아름다운 풍경보다 소매치기 걱정 때문에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죠. 낭만과 예술이 넘쳐서 2번이나 방문했던 이곳이 이번엔 소매치기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으니 말이죠. 샤크레코에르 대성당에서 마음이라도 다스리려 했지만 이마저도 엄청난 대기줄의 포기. 그렇게 숙소로 돌아와 맥주와 모히또로 마음을 달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파리는 로맨틱한 게 아니라 생존 게임 같은 거구나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세인트 샤펠 성당에 가는 길, 저 멀리 복구가 한창 진행 중인 노트르담 성당이 보입니다. 성당 입구에 도착하니 예약자들의 긴 줄이 나를 반기며 공항 보안 검사를 방불케 하는 까다로운 짐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내가 비행기 타러 온 거였나? 성당은 하층과 상층으로 나뉘는데 왕족과 궁정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화려한 상층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하층 예배당부터 들어섰습니다. 낮고 아늑한 천장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단순한 스테인드 글라스는 차분한 어둠과 고요함을 안겨줬습니다. 하층에서의 조용한 명상을 마치고 드디어 하이라이트인 상층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마음속으로 기대가 점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약 15m 높이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 15개가 벽 전체를 감싸고 있었는데 성경 이야기를 1100개가 넘는 장면으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천장은 아득히 높았고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빛은 너무도 찬란해서 마치 천국 문 앞에 와 있는 듯한 경이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이 성당은 오전에 와야 제일 아름다워요. 빛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라는 글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아, 오전이라니 내 여행 일정상 오후에 도착했는데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오후의 세인트 샤펠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여행의 안녕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오르세 미술관과 세인트 샤펠 성당을 투어하고 파리의 랜드마크 에펠탑으로 향했습니다. 강렬한 햇살이 마치 오늘은 무조건 인생샷을 찍어라 라며 등을 떠밀었지만 체력은 이미 방전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마주한 에펠탑은 역시나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크기와 위엄은 아무리 최신 기술로 만들어낸 다른 인공물도 따라잡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에펠탑 꼭대기에서 파리 전경을 감상할 생각이 있었으나 시간과 더불어 올라가는 데 드는 돈이 좀 아깝지 않아 라는 목소리도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결국 몽마르트 언덕으로 계획을 미루고 이에나 다리를 건너 트로카데로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혼자 삼각대 들고 셀프로 뻔뻔하게 찍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와이프와 함께라는 든든한 사실이 마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낭만도 잠시, 피곤함이 급격히 몰려와 밤에 야경 보러 다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 저녁을 먹고 잠깐만 눈을 붙이자는 생각에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날 때의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에펠탑 야경이 그렇게 예쁘다던데 꼭 봐야 할까? 라는 게으른 나의 목소리와 안 보면 후회한다 라는 여행자의 의무감이 내면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후회의 무게가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기에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재정비를 하고 다시 도착한 에펠탑은 이미 많은 관광객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야경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1시간마다 펼쳐지는 화려한 조명쇼가 시작되자 나의 피로도 잠시 잊혀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피곤은 하지만 뿌듯하게 웃으며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칭찬했습니다. 잘했어. 게으름을 이긴 너 정말 최고야. 파리의 빡빡한 일정을 생존 게임처럼 견디고 새벽 6시 기차를 타고 남부 마르세유에 도착한 순간 인생은 역시 여유가 최고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지하철 3일권부터 야무지게 챙기고 호텔에 짐을 맡기며 느낀 첫인상은 파리의 정신없이 바글바글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마르세유 특유의 여유 그 자체. 길 위의 사람들 표정마저 한결 밝아져 기분마저 덩달아 좋아집니다.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한 항구. 입구부터 젤라또를 보고 그냥 지나치면 그것은 여행자의 예의가 아니죠. 바로 시원한 젤라또부터 시작.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파리의 긴장감을 눈 녹듯 녹여줍니다. 심지어 오전에 수산시장까지 둘러보니 바다 향기가 가득한 진짜 여행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항구 광장에 설치된 노만 포스트의 그늘막이란 조형물은 거울처럼 반사되어 신기한 셀카 명소가 되어주니 마르세유 여행의 시작은 순조롭기만 합니다.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은 바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실제 배경이 된 샤토디프 섬과 프리울 섬으로 향하는 보트 투어. 배가 고속으로 질주하며 만들어주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니 파리에서 쌓인 피로가 그대로 날아갑니다. 마르세유 전체를 볼 수 있어 한 번 더 좋았습니다. 샤토디프 섬은 예전 정치범과 종교범을 가두던 역사적 장소라 묘한 긴장감이 있지만 프리울 섬은 그야말로 해변의 낙원, 시간상 바로 복귀하는 일정이지만 잠깐이나마 그 풍경을 즐기며 여행은 이런 거지 하고 뿌듯해집니다. 항구로 돌아오자 배꼽시계는 참을 수 없다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마침 옆 테이블에서 맛있게 먹는 메뉴를 그대로 주문하는 센스까지 발휘합니다. 솔직히 맛은 기대보다 평범했지만 분위기 맛집이라는 여행의 마법으로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식후엔 당연히 젤라또 2차전이죠. 이탈리아가 젤라또의 원조라지만 솔직히 프랑스 마르세유의 젤라또가 더 맛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탈리아가 원조라면 마르세유는 완성형 아닐까요? 마르세유의 오후 일정은 성당 투어. 첫 번째 방문지는 마르세유 랜드마크인 노트르담 드라가르드 성당. 마르세유 시내 어디서든 눈만 돌리면 보이는 아주 당당하게 언덕 위에 앉아있는 성당입니다. 종탑 꼭대기에는 11m 높이의 금빛 성모 마리아상이 마르세유를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에 들어가니 금빛 돔 천장이 나는 화려함의 끝판왕다를 외치는 것 같았고 갈색빛의 대리석 기둥이 우아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성당에 가면 늘 하는 게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여행할 때마다 성당에서 마음 다해 기도하면 여행이 잘 풀리는 것 같은 징크스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두 손 모아 진심으로 여행의 안녕과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성당 밖 전망대에서는 마르세유 항구와 도시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사진 찍느라 바빴지만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잠시 멍하니 넋을 잃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시 항구 근처로 내려와 두 번째 성당인 마르세유 대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진짜 마르세유의 숨겨진 매력을 느끼는 시간. 골목길을 걷다 보면 이곳 사람들의 삶과 여유가 그대로 느껴져 참 좋았습니다. 마르세유 대성당은 외관부터 엄청 화려해서 사진을 절대 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부는 앞서 갔던 노트르담 성당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커서 또 다른 웅장함이 있었습니다. 성당 근처에서 추억이 될 만한 사진을 이것저것 찍으며 꽃이 만발한 벽화 동네로 이동했습니다. 벽화가 어찌나 예쁜지 낡은 건물도 힙한 예술 공간처럼 보여 기분이 저절로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구경하고 숙소로 가던 중 마트에 들러 과일과 와인을 구매했습니다. 니글니글한 속을 달래기 위해 컵밥 하나로 코리안 스타일의 완벽한 저녁 완성. 배를 채우니 더 바랄 게 없는 여행자의 하루였습니다. 마르세유 근교의 깔렁크 지역으로 보트 투어하는 날입니다. 보트 투어는 무엇보다 내 마음이 바쁘지 않아 좋지만 사실 커다란 약점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각한 수준의 배멀미. 언제나 멀미약을 필수로 챙겨 다니지만 이 약을 먹으면 마치 동화 속 공주님처럼 긴 잠에 빠지기 때문에 극도로 참습니다. 그러나 깔렁크라는 이 아름다운 지역은 바람이 아주 활기차게 불어 배가 파도를 타고 마치 놀이공원 바이킹처럼 신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존심을 내려놓고 약을 삼켜야 했습니다. 다행히 정신이 아득해지기 전에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나 환상적이라 멀미마저 잊을 뻔했습니다. 화강암 절벽이 둘러싼 투명한 바닷물은
내가 바로 프랑스의 몰디브다 라고 외치는 듯한 에메랄드 빛이었습니다. 조금 차갑긴 했지만 이 정도면 들어가줘야 예의라고 생각해 과감히 입수합니다. 잠시 후 기다리던 점심시간, 프랑스식 파스타가 나왔지만 아쉽게도 내 위장은 아직 파도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기에 음식 사진만 찍어 SNS에 올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인생샷은 건졌으니 만족.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할 땐 파도도 약해지고 멀미약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 컨디션 최고조.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갑자기 영화 주인공 모드로 돌입. 검선의 갑판 위에서 내가 바로 타이타닉의 주인공이라도 본 듯 상쾌함을 만끽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보다 더 강렬한 오후 햇살의 바다가 더욱 빛나 마치 바다가 내 미모를 더 잘 찍어줘 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튜브에 누워 남부 프랑스의 바다를 바라보니 이런 아름다움을 누리는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해서 나 잘 살았다 라고 속으로 외치며 감사함 또한 생각합니다. 투어를 마치고 마르세유 항구로 돌아온 뒤엔 어제 반했던 젤라또 가게로 달려가 오늘 하루의 배멀미 고생을 달콤하게 보상합니다. 역시 고생 끝에 젤라또다 라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합니다. 물의 도시 액상프로방스에서의 하루는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마르세유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이곳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화가 폴 세잔의 도시였습니다. 제주빛의 시어터에서 세잔의 작품을 감상하고 이 아저씨 너무 내 스타일인데? 하며 감명 깊게 돌아선 기억이 있습니다. 세잔이 말년에 사용한 작업실이 액상프로방스 언덕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 예약 시간에 맞춰 도착하니 마을과 떨어진 고요한 숲속에 작업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잔이 조용히 그림 좀 그리자 라고 말한 듯한 입지 선정. 2층 스튜디오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입니다. 세잔이 쓰던 팔레트, 붓, 스케치들까지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작가의 숨결이 바로 옆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층 기념품 가게에서는 폴 세잔 마우스패드와 세잔풍 마그네즈라는 이름의 가벼운 소비를 자신있게 실천했습니다. 이후 천천히 언덕을 내려와 재래시장에 들렀습니다. 시장답게 생기 넘치는 분위기, 과일이며 야채 다양한 수공예품들 사이에서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인상주의 화가들의 명화가 프린팅된 미니 캔버스. 마음에 쏙 드는 고흐의 작품을 득템한 순간 미니멀리스트의 다짐은 눈처럼 녹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 미리 조사해둔 햄버거 가게로 향했는데 어라, 햄버거 사이즈가 2배. 먹다 지쳐 손목 운동까지 하게 된 이 버거, 맛은 단언컨대 별 5개입니다. 액상프로방스가 물의 도시라는 뜻이라는데 도시 곳곳에 아기자기한 분수들이 있어 그냥 길 걷는 것만으로도 소소한 즐거움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하루라도 젤라또를 안 먹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오늘도 111 젤라또 성실히 수행.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부드러운 단맛에 감탄하며 입을 닫지 못했습니다. 이 도시는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많아 생동감이 넘치고 고전적인 건물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마르세유보다 한결 정독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세 잔의 붓끝이 남긴 도시에서 나의 하루도 한 편의 그림처럼 채워졌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르세유로 돌아와 다음날 사용할 렌터카를 픽업하고 오늘의 문화 탐방 여행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프랑스 프로방스의 페체석장이 거장들의 작품을 담은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장으로 재탄생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빌린 렌트카로 마르세유에서 1시간 20분을 달려 예약 시간에 맞춰 도착.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지하 공간이 눈앞에 펼쳐지며 마치 고대 신전에 들어선 듯한 웅장함이 밀려왔습니다. 빛의 채석장은 프로젝션 매핑 기술과 웅장한 사운드를 활용해 명화들을 살아 움직이듯 투사하는데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빈센트 반 고흐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작품들이 전시 중이었습니다. 자화상을 마주한 순간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숙한 아저씨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 속에서 고뇌와 열정이 동시에 전해졌고 화면을 타고 흐르는 음악이 그 감정을 더욱 배가시켰습니다. 이어지는 별이 빛나는 밤을 볼 땐 소용돌이치는 푸른 밤하늘이 실제 별빛처럼 느껴져서 숨이 멎을 정도였죠. 밤의 카페 테라스는 따뜻한 오렌지빛 조명과 함께 상영되었는데 내일 방문 예정인 아르레 그 실제 카페가 떠오르며 괜히 미리 커피 향까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렬했던 작품 해바라기 시리즈. 화면 가득 퍼지는 노란색은 그 자체로 생명력과 열정을 뿜어냈고 아몬드 나무 꽃을 보면 봄날의 햇살처럼 희망적인 기운을 받았습니다.
고흐의 삶은 불안정했지만 그의 그림은 그 누구보다 밝고 따뜻하다는 것이 다시금 느껴졌습니다. 상인. 이 끝나자마자 내 눈과 마음은 빈센트 반 고흐에게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프로방스 여행에서 제일 기대했던 곳이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우유를 따르는 여인도 아름다웠지만 워낙 고흐에 몰입한 탓에 다른 작가들의 작품은 조금 덜 감동적으로 다가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라는 화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작품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구조라 한 작품을 오래 감상하기 힘들다는 것. 그래서 다음 타임까지 기다려 다시 보기를 봐야 한다는 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품 가게에서 고흐의 그림이 담긴 컵과 수첩을 구입하며 예술도 이젠 집으로 소유하는 시대라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으로 들어가 감정을 함께 나누는 진짜 예술 여행이었습니다. 오전엔 빛의 채석장에서 빛에 취하고 곧바로 옆에 붙어있는 샤또 데보드 프로방스로 이동합니다. 샤또가 프랑스어로 성이라길래 중세 요새를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역시나 언덕 꼭대기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올라가는 길의 마을 분위기는 이국적이었습니다. 돌로 된 골목길을 따라 걷는데 집집마다 고풍스러운 돌담과 창틀에 걸린 꽃들이 그림 엽서처럼 예뻤습니다. 길게는 예술 갤러리, 공예품 가게, 라벤더 향 가득한 비누 가게들이 즐비했지만 너무 배고파서 식당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 노부부가 먹던 파니니가 천상의 음식처럼 보여 어디서 샀는지 여쭤보니 친절히 자세히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가게에서 산 파니니는 단순히 치즈와 토마토뿐인데 한 입 먹자마자 아, 이게 유럽인가 싶은 깊은 맛. 바로 이어서 샐러드랑 일젤라또도 빠짐없이 챙기고 힘을 내어 다시 마을 구석구석 탐험을 재개합니다. 성곽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전망이 점점 탁 트입니다. 언덕 위라 그런지 바람도 시원하고 멀리 프로방스 숲과 지평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성곽 자체는 많이 남아있진 않았지만 곳곳에 남은 돌기둥과 탑의 흔적이 상상의 나래를 자극하네요. 여긴 누가 살았을까? 이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왔을까? 그러다 갑자기 여기서 전쟁 나면 그냥 포기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벽 끝자락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라벤더 밭이 여기저기 펼쳐지고 바람결에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가 여행의 피로를 씻어줍니다. 두어 시간 구경하고 새 숙소가 있는 까바이용으로 향합니다. 마트에 들러 로제 와인과 과일 몇 개 사고 도착. 저녁은 찐고향의 맛인 김, 통조림 김치, 컵밥으로 타향살이의 고달픔을 달랩니다. 샷도 보고 컵밥 먹는 이 감성, 이게 바로 유럽 스타일 코리안 라이프.